안녕하세요. 저희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익스플레인 뇌를 해설하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주제로 해서 발표할 신혜원 민유정입니다. 뇌는 아마도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안 알려진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신의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정신을 신체와 아예 분리해서 영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는 아마도 물질이고 우리 눈에서 보이는 실체인 뇌에서 일어나는 세포 간의 정기적 상호작용이 실체가 없는 마음과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직관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뇌의 기능은 흥미로운데요. 우리는 수백 년간의 연구로 지금 어, 옆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뇌는 여러 개의 엽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엽은 운동이나 언어 기능, 이성적인 사고 등등 특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역들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상호작용하고 우리의 복잡한 정신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운동, 언어, 시각 이렇게 직관적인 기능보다는 인간의 기억, 꿈, 불안, 집중력, 성격, 창의력 등 아직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뇌의 어떤 작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고 이런 뇌의 작용이 우리 실생활에 어떤 바를 시사하는지 조금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기억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를 얼마나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마 아주 어린 시절의 일은 전혀 기억이 없을 것이고 그러다 삶의 어느 한 시점부터 시작된 기억은 평생에 걸쳐 축적됩니다. 그러나 모든 기억들이 공평한 정확도로 저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에서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거나 세계를 깜짝 놀래킬 만한 그런 사건들은 어제의 일처럼 생생히 기억나는 반면에 그냥 흘러가는 하루하루의 디테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제 기억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면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 중 하나였던 수능 날은 정말 어제처럼 생생히 기억이 나고 또 몇 번 가보지 못한 해외여행에서 이 순간순간도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서 일어난 일 중 하나를 예시를 들면 전 국민이 슬픔에 빠졌던 세월호 사건 당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첫 선거나 첫 등교처럼 인상적인 기억은 오래 가는 편이고 반면 내가 7월 1일에 무슨 아침을 먹었는지 6월 17일에 무슨 옷을 입었는지 등등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은 기억에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기억은 뇌 중 해마라는 부위가 담당합니다. 물론 이 해마가 독점적으로 인간 기억을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을 하나 떠올려 보시면 그날 내가 어디 있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내 기분은 어땠는지, 그날 날씨는 어땠는지, 그날 특별하게 느껴지는 향기 같은 것은 있었는지 등등 수많은 감각 경험이 통합돼서 기억이 구성됩니다. 이렇듯 수많은 감각 경험이 다양하게 기억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 단독으로 기억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여러 기억을 통합하고 이후 이 순간을 떠올릴 때 기억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해마입니다. 오래가는 기억은 그만큼 기억을 구성하는 인상적인 감각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다채롭고 또 오래 가는 거고 뇌의 여러 부분을 자극하기 때문에 어제의 일처럼 생생히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기억은 이처럼 뇌의 여러 부분이 받아들이는 감각 자극을 통합해서 과거를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데 기억은 사실 우리 상상보다 훨씬 부정확합니다. 저도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상당히 놀랐는데 기억의 세부사항은 1년에 50%나 바뀐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저는 기억의 목적이 과거를 저장하는 것이라고 이때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억이 50%나 부정확하다면 기억이 과연 과거를 저장한다는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럼 우리는 기억이라고 하는 기능을 왜 가지고 있나?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인간에게 기억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사고로 해마, 그러니까 기억의 중추 역할을 하는 부위를 제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기억력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기능의 손상을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미래를 상상하면 행복한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생각은 많이 안 해서요.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즉,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기대하지도 걱정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억은 과거만큼 우리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답게 미래를 기대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된 기억이던 왜곡된 기억이던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다소 부정확할지라도 기억은 어떻게든 과거를 반영해서 나 자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기억이 어떻게 뇌에서 저장이 되고 또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봤다면 이번엔 두 번째 주제인 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신비롭기 때문에 꿈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정말 활발히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꿈을 잠에서 깨는 그 순간 꾸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꿈은 렘 수면이라고 하는 수면의 특정 주기 동안 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에 들고 나면 약 1시간 반을 주기로 수면의 각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이제 수면 주기를 표시해 둔 건데 세로축은 뇌의 각성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점 1에서 4단계 수면을 거치면서 우리는 깊은 잠으로 들어가다가 렘 수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뇌 전체가 잠들고 점점 1에서 4단계로 갈수록 뇌의 활동이 줄어들다가 렘 수면에서는 전전두엽이 마치 우리가 깨어 있을 때와 같이 활발하게 전기 신호를 내보냅니다. 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꿈을 꾸는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수면의 어떤 주기에서 이제 꿈을 꾸는지 알아봤다면 이제는 꿈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꿈 해몽을 믿는 편이신지요? 돼지 꿈을 꾸면 돈을 번다. 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현실에서 반대로 일어난다. 등 꿈이 현실을 예견하고 미래를 암시한다는 믿음은 고대부터 아직까지 만연하죠. 물론 그 해몽에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꿈은 그냥 우리 현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의미 없는 환영일까요? 그래서 이 꿈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주장을 했던 것을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뇌는 뉴런이라고 하는 특수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뉴런은 인접 뉴런과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신경계가 기능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의식 있는 상태로 뇌 수술을 받던 환자들한테서 뇌 특정 부위에 전기 자극을 가하면 환자들이 잠꼬대를 하듯이 의미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 꿈은 그냥 일종의 전기 폭풍이고 전기 자극이 의미 없는 환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꿈의 의미에 대한 두 번째 주장은 꿈이 바로 무의식의 메시지이고 욕망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MBTI가 유행인데 MBTI를 처음 고안하는 심리학자가 칼 융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과 칼 융만큼 저명했던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둘은 꿈이 내밀한 욕망의 위장된 표현이고 또 무의식의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적인 욕망 같은 것처럼 현실에서 우리가 이성으로 억누르는 그런 무의식에 내재된 욕망과 의식이 꿈에 반영된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현재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의견은 꿈이 그냥 깨어있을 때의 경험과 기억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나치 시대 한 과학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꾸는 꿈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꾸는 꿈은 다른 시대에 비해서 고문과 고통으로 가득 찬 꿈이 많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꾸는 꿈 중 하나는 이가 빠지는 꿈이라고 하는데요. 연구 결과 이에 대한 꿈을 유독 많이 꾸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깨 있는 동안 이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빨에 대한 어떤 무의식적인 욕망 같은 게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이처럼 꿈은 의식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기억과 감정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이들은 꿈이 인간에게 통찰과 돌파구 그리고 창의력의 기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논리적 제약에 갇혀서 절대 생각해내지 못하는 어떤 연관성 혹은 아이디어를 자는 동안 논리적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펼치면서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림은 살바도르 달리의 유명한 그림인데, 살바도르 달리는 자기가 그린 그림들이 다 꿈속에서 본 장면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처럼 현실적인 한계가 없는 공간에서 우리가 현실의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다 보면 충분히 꿈이 인간에게 창의력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신빙성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다음은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파리의 동물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감지하고 도주합니다. 이런 위협을 인지했을 때 우리 뇌 중에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가 이 불안을 느끼는데요.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을 받으면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는 fight or flight 반응이라고 하는 반응을 관장합니다. 이 말 그대로 도망치거나, 그러니까 싸우거나 도망치거나입니다. fight or flight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긴박한 위협 앞에서 나타나는 신체의 각성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 맥박은 빨라지고 그리고 호흡도 가빠지고 그리고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다리 근육으로 혈류가 몰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이 fight or flight 반응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불안은 사실 생리적이고 굉장히 정상적인 것이겠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도망치거나 혹은 싸우거나 어쨌든 신체의 각성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제 야생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뿐만 아니라 삶에서 각종 겁, 고통, 불안을 마주하는 상황에서 이 편도체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치료가 필요한 불안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불안증이 있다는 것은 편도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편도체를 따로 조절하는 기능이 없어서 만약 편도체가 과도하게 흥분되어서 그로 인해 불안의 증상이 너무 심하다면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 불안증 그리고 불안장애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심하다면 긴장되는 순간에 말을 못하는 항구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통제력을 상실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심하다면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나는 공황 발작을 자주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심하다면 충동이나 생각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강박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불안증을 겪는 사람들의 비율이 무려 10%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불안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제 불안증의 위험 요소나 원인으로 알려진 것으로는 일단 유전도 분명히 이제 위험 요소 중 하나이고 성별로 보면 여성의 불안증 유병률이 남성에 비해 2배 더 높다고 합니다. 또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도 불안증을 촉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세로토닌의 부족처럼 뇌 속 화학물질의 불균형도 불안증에 잘 알려진 원인인데 사실 이 원인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종 약물들로 이 뇌 속 화학물질의 불균형을 해결해서 불안증을 치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증의 치료로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벤조디아제핀처럼 신경 세로토닌 레벨을 맞춰서 신경화학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약물 치료가 있고 그리고 또 인지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대표적으로 노출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노출 치료는 말 그대로 공포원을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서 그 불안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아마 저 환자분은 개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환자들은 처음에는 공포원에 노출되면 죽을 것 같고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불안에 지속적으로 시달리지만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공포원에 노출이 돼도 결국에는 죽지 않고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불안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불안증은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흔한 질병입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사회 속에서 불안을 겪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고 불안이나 정신건강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불안 자체가 증가하는 것을 알리는 부정적인 사인일 수도 있는데요. 소셜미디어의 보급, 개인주의 팽배, 혐오 표현의 증가,
그리고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와 같은 우리 세대의 문제들이 실제로 불안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치료가 필요한 불안 장애가 증가하고 있냐라는 물음에는 어느 연구도 그렇다는 대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불안이 유행하고 있다는 생각은 빅토리아 시대에도 있었고 산업혁명 시대에도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직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등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마주한 지금에도 있고요. 이는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계속 불안할 이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는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느 정도의 불안을 겪으면서 생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그리고 병적인 불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행동치료나 약물요법을 연구하면서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학적 노력은 분명 있어야 하지만 사실 세계 전체가 마주한 불안에 대해 얘기한다면 이 불안이 오직 우리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불안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불안은 우리랑 공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서면서도 불안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불안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과제라고 다큐멘터리에서는 말하고 있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 주제부터는 유정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집중력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인간이 직면해야 할 가장 어려운 일은 오래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은 1925년에 휴고 건즈백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집중력이 강하신가요? 지하철 소리, 휴대폰 알람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이 운성 있는 소리 등 우리 집중력을 흐릴 수 있는 요소는 해가 지나며 인간 사회가 발전할수록 다양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휴고 건즈백은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발명품을 하나 제작합니다. 나무 골모 같은 생김새에 작은 눈구멍이 2개 달려있는 집중 모자, 아이솔레이터를요. 물론 숨쉬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산소호흡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 집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소개하는 수많은 크리에이터들과 비슷한 것 같네요. 하지만 이들은 모두 복잡한 원인에 대응하는 불완전한 해결 방법입니다. 저 유명한 고릴라 집중 실험이 있죠. 영상 속에 특정 인물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행동을 하는 횟수를 세어달라고 요청한다면 50%가 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중간에 투입한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집중력의 힘인 거죠.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집중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주변 세상을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통해 주변 세상이 형성됩니다. 또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못하는데요. 기사를 쓰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멀티태스킹은 1960년대에 컴퓨터 용어에서 비롯되어 퍼진 단어인데 심지어 컴퓨터도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여러 프로그램들 사이를 재빠르게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인 셈입니다. 내일 일어나 알람을 맞추면서 저녁밥을 먹고 눈앞에 넷플릭스를 시청하죠. 우린 이것들을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은 여러 프로그램 사이를 전환하는 것이며 또 컴퓨터만큼 잘하지도 못합니다. 마음이 어떤 한 일을 끝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시간 동안에는 다른 것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집중을 잘하기 위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업무를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도 금세 핸드폰에 알림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은 아직 끝내지 못한 의사소통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도움 요청을 무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당장 답변을 주지 못한다고 해도요. 우리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원인 비중의 50% 정도는 이런 우리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집중은 늘 절충의 결과입니다. 더 넓은 세상을 고릴라를 보지 못하는 대신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싶은지 결정하고 가끔은 멈춰서서 내가 갖고 있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도 집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아까 고릴라 실험에서 트램펄린 뛰고 있는 사람이 점프 횟수를 세기 힘들다면 내가 왜 이걸 세고 있지? 라는 질문 던지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지나가는 고릴라를 볼 수도 있겠죠. 집중력은 온전히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네, 이제는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동기부여 영상이나 강연자들은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들은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성격에 얼마나 관여할 수 있나요? 성격은 애초에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성격 형성의 증거는 사실 꽤 명확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격은 변하고 성장합니다. 자라면서 자랄 것 같은 뇌는 단단해지고 그에 영향을 주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 더 강렬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찰흙은 절대 마르지는 않죠.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식과 경험 공간에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거나 기존에 있던 연결고리를 강화합니다. 항상 변화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심리치료는 신경증 요인 점수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초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번에 유도된 환각 체험이 사람들을 더 개방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환각제로 인해 뇌가 온갖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기 때문이죠. 어떤 면에서는 마음의 찰흙, 뇌의 찰흙을 더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더 개방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매일 아름다운 사진 찍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좀 더 성실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매일 집을 구석구석 청소하면 됩니다.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자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죠. 일단 인식하게 되면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나 행동의 순서를 정할 수 있으면은 나중에는 그것을 하기가 더 쉬워질 수 있고 제2의 천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성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특성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본 모습을 완전히 바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순위 일관성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어릴 때만큼 활발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반에서 가장 활발했던 친구였다면 수해가 지난 지금도 여러분이 가장 활발한 친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맺은 인연이 오래가고 서로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다양한 성격을 진화시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경질적인 조상은 안정적이고 유쾌한 친구들보다 사자에게 잡아먹힐 확률이 낮았죠. 그리고 현대사회로 온다면 관계가치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것이 중요한 일인데 더 태평한 사람은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에는 예민하고 덜 우호적인 성향의 사람도 분명 필요합니다. 옳지 않은 일에 맞서기 때문입니다. 또 덜 개방적인 사람은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묵묵하게 일하고 덜 성실한 사람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모두 필요한 성격인 것입니다. 성격마다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쉽게 성숙해지는 반면 누군가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또 성격에 따라서 정신균형이나 상상력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성격의 특성은 미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격을 구분할 때 어떤 특성이 좋고 어떤 특성이 나쁘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특성들은 우리 삶 속의 과제, 상황, 그리고 우리가 사는 환경과 상호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오고 또 살고 있는 환경이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요. 네, 마지막 주제는 창의력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사망하기 전에 그는 자신의 친구에게 자신의 시신을 화장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뼈를 숭배하는 게 싫다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그의 사후 그의 뇌는 그의 시신을 부검한 담당이가 도난했고 이후 얇게 분해되고 분석당하면서 박물관에 전시되기까지 했죠.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의 뇌 주름 하나하나를 분석했습니다. 이 천재적인 발상이 샘솟는 뇌의 원리는 대체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후 연구에서는 아인슈타인의 뇌 구조는 특별한 것이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그의 뇌 구조 속에서 미미한 기형을 발견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기형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가 될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뇌는 약간씩 다르기 때문이죠. 창의력은 매우 복잡해서 뇌의 어떤 부분이나 어느 반쪽이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논리적인 사고는 전해의 담당이고 모든 창의적인 사고는 운해의 담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창의력은 다른 영역들이 서로 대화할 때 발휘됩니다. 특히 두 개의 중요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인데 내적으로 집중할 때 활발해지는 뇌의 영역들입니다. 백일목을 꿀 때처럼 멍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럴 때 떠오르는 것은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과제에 집중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뇌 영역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것은 수행통제 네트워크라는 영역이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네트워크가 생각들 사이의 즉흥적인 연결고리를 새로이 만들어내면은 두 번째 네트워크가 그중 어떤 생각이 좋은지 평가하는 것이죠.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두 네트워크 간의 연결이 더욱 견고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빚어지는 생각 간의 충돌이 최대한 부드러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창의력은 섬세한 꽃과 같아서 칭찬이 꽃을 피우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서로 칭찬만 한다면 혼자 일하는 것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덜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과 비판이 오간다면 창의력이 상승하게 되죠. 물론 어떨 때는 비판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밀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비판을 받더라도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믿음을 잃지 않고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이 실현될 것이라는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도저히 창의력이 발휘가 되지 않는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산책을 하거나 와인을 마시거나 청중,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의 제안을 듣거나 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집중력 있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발표했던 내용을 가지고 정말 간단한 퀴즈를 몇 개 준비해봤는데요. 이 4개의 퀴즈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웨비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채팅이나 아니면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억의 세부사항은 1년에 몇 %가량 바뀔까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50%가량 바뀐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억은 부정확한 기능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분야에서 나온지는 말씀은 안 드릴 텐데, Fight or Flight 반응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명칭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휴고 원즈가 집중을 위해서 발명한 모자 이름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무도 기억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네, 정답은 아이솔레이터입니다. 아이솔레이터고요.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해서 저희 PPT 중에 고릴라가 나온 것을 눈치채셨나요? 혹시 눈치채셨으면 몇 마리인지까지도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고릴라가 아이콘으로 등장했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생긴 친구가 몇 마리 나왔었는데 총 4마리가 PPT 자료에 있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저희 자료를 다시 살펴보시거나 영상을 다시 보실 기회가 있으신다면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모두 웨비나 잘 집중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